네, 안녕하세요. 휘문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저한테 또 배정된 시간이 길진 않아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말씀들은 요 자료 안에 같이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은 좀 제가 빨리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문고등학교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이 어려울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수학보다는 국어나 한국사 같은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국어 내신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하고 독서 그리고 문법 어휘 이렇게 크게 네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영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교과서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 정도는 교과서 안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하셨었던 그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문으로 이제 추가 범위를 이제 선정을 하셔서 집어넣으셨었는데 독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그 10월 모의고사의 지문은 그대로 출제가 됐지만 그 지문하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철학 지문을 추가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지문들은 수업에서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시험에서 바로 출제하시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있고 좀 독해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편입니다. 문법은 이건 좀 굉장히 그 휘문의 장점인데 교과서를 진짜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예를 들면 뭐 중동이나 단대나 여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문법 범위가 교과서 1학년 1학기 교과서 범위가 음운 변동과 그리고 문법 요소 이 두 파트인데 그 외에도 뭐 형태소라든가 단어, 뭐 문장 성분까지 폭넓게 넣으시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휘문은 정말 정확하게 교과서 안에 있는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이 두 가지만 출제 범위로 잡으시고요. 설사 외부 뭐 프린트라든가 외부 자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자체를 벗어나진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는 그 부교재가 하나 이제 그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을 누가 맡으시느냐에 따라서 교재도 달라지고 심지어 교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재가 없다가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어휘력 이라는 이 교재가 추가가 됐었어요. 근데 이 교재가 굉장히 좀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작년에 했었던 부분을 미리 해두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면 2024년하고 25년도 동일한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부만 뭐 사자성어나 이런 아주 일부만 겹쳤었고요. 그 전체가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그때 보시기에 따라서 일부 페이지만 선정해서 넣으시는 거라 미리 봐두면 뭐 나쁠 건 없겠지만 다 보기도 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봐도 상관없을 그러니까 수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는 내신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범위가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성실히 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어렵게 날 때는 요 교재 범위 안에만 해당이 될 뿐 사실은 그 안에 동일한 어떤 뭐 어휘의 뜻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뭐 다의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단어의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막 외부 이 어휘들을 막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준비를 해서 잘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해도 크게 뭐 시험 점수하고 상관이 없거나 좀 이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출제 경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여러 학교들이 다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인 학교가 휘문입니다. 그래서 휘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외부의 낯선 지문 출제 비율은 낮지만 문제 자체에 보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기가 사실 전부 외부 지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보기에 이 실리는 내용도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식의 보기라기보다는 그 문학 작품에 관련된 어떤 뭐 외부 논문 그리고 어쩔 땐 평론 그리고 뭐 철학 지문 이런 다채로운 지문들이 아무래도 보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문이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휘문에 왔을 때 첫 시험에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는 이유가 문제 선택지가 중학교 때 2배 이상이 된다고 보통 느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어렵고 범위는 많지 않지만 일반적인 어떤 독해력이라고 하죠. 그 독해력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수월한 시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등급 컷 같은 경우도 이제 휘문이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 따라 또 해마다 좀 차이가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격차가 굉장히 크죠. 1학년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였고요. 반면에 기말은 90점이 넘었습니다. 근데 2학기 중간은 또 79점, 80점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말은 또 한 94점. 이 정도로 점수폭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쉬울 거야. 뭐 첫 시험이니까 쉬울 거야. 결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첫 시험에도 10점짜리 막 서술형 문제를 통으로 출제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부분 점수 없이 10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점을 막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그냥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 보기 제시형 문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특징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의 서술형들은 이제 뭐 문제가 좀 짧은 편인데 휘문은 서술형 문항을 내실 경우에는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어느 정도 기냐면 뭐 가상의 두 사람의 대화문 같은 거를 제시하시고 그 사이에 적절한 빈칸을 넣으신 다음에 앞뒤의 맥락에 맞게 넣을 적절한 단어는 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휘문 선생님들이 실력도 갖추셨지만 일단 문제의 퀄리티만 보더라도 문제를 그 함부로 쉽게 내시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는 서답형 문제에 좀 불리한데 많이 실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진 않습니다. 답은 처음에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맥락에 맞게 답의 근거만 있게 답을 이제 쓰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추구하시는 게 내가 맞는다고 하는 것만 답이야.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건 아니고요. 너희들이 공부를 한 것을 논리적인 맥락과 근거에 맞추어서 답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경향성을 좀 보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화면엔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혹시 이렇게 뜨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에 문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보기형 문항의 예시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으려고 제가 좀 짧은 예시를 예로 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정말 짧은 서답형 문항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문항들은 훨씬 더 긴 편이 거의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지 사이즈가 비포거든요. 휘문이. 근데 비포 사이즈의 반 페이지면 굉장히 긴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예시를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왼쪽이 이제 서답형의 예시고 오른쪽은 이제 보기 문항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 좀 대비를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국어 1등급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아마 대부분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실히 하면 A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B를 어쩌다 한 번 정도 뭐 받을 수는 있지만 뭐 시험 신경 안 썼을 때는 뭐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등급제가 5등급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는 고등학교는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학교 따라 격차는 있어도 25% 내외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A로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휘문이 시험이 어려워서 이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문항의 선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시에 나와 있는 표현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내가 외웠던 개념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나와요. 근데 휘문은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물어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휘문 선생님들이 수능을 그냥 예전의 수능도 아니고요. 최근의 수능 경향에 최대한 맞추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내십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차라리 뭐 영탄적 표현 뭐 아니면 뭐 감탄사 뭐 이런 말을 그냥 단적으로 써서 물으면 학생들이 그런 문항을 좀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의문형 종결어민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약간 가요. 의문형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고조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고조라는 거의 기준은 뭐지? 어느 정도가 그럼 뭘 찾으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건 영탄적 표현을 찾으라는 일종의 서리법을 찾으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대부분 개념 위주로 그냥 암기식으로 많이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을 실제 지문에서 적용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첫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이제 1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 끝내고 어떤 친구가 이제 저희 반에 그 기말 대비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그 모든 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작품에 대한 정보도 다 외우고 소설에 대한 것도 다 외우고 휘문이 시험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한 6개에서 8개? 많으면 한 8개 정도 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국어를 만만하게 보거든요. 준비할 때. 그런데 자기는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하고 자기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중학교식의 단순 암기식 공부에 익숙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 특히 휘문 시험에서 좀 불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휘문 내신으로서 갖춰야 될 국어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용어에 대한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용어, 이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문제에서 다른 방식으로 물어도 같은 걸 묻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유형. 여기 부분을 위해서 독해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낯선 지문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의 낯선 지문 비율은 적지만 독서 지문 같은 경우 출제하실 때는 거의 그 독서 지문 분량 정도의 외부 지문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르트르 지문을 출제하셨는데 사르트르의 철학과 유사한 다른 철학자들의 지문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이제 대화문을 보기로 가상으로 작성을 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를 내신 거죠. 수능의 문제죠. 예, 수능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보면 벙찌는 거죠. 난 사르트르 하나밖에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니까 얘네는 뭘 얘기하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수업에 이제 최고의 제 수업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저는 단순 암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휘문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신을 잘하는데 수능을 못한다? 수능을 잘하는데 내신을 못한다? 전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 점수보다 내신 점수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꼼꼼하지 않고 내신 욕심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 점수는 좀 잘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내신 등수가 낮을 수 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휘문의 상위 30% 안에 드는 친구들이 수능을 못 보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등수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수능 성적도 학교에서 상위 30%예요. 자, 그 말은 이제 암기식의 학습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범위가 적은 대신에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남학생들 소설 읽으라고 하면 후룩 읽은 다음에 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줄 하나만 제가 한 줄만 물어봐도 그러니까 대충 일단 대충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또 귀신같이 그걸 캐치하시고 그 부분에 문제를 출제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지문을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수업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장문형 선택지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근데 훈련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주로 복습 테스트를 통해 점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죠. 저는 아이들이 참 이쁘긴 한데 별로 믿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밀리다 보면 자기는 대충 막 해놓고 이 정도면 다 했어. 난 2번 했어, 3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화면이 화나다 보니까 날아갔는데 제가 여기 같이 드린 이 팜플릿에 보면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복습 테스트가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내용을 최대한 넣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선지를 굉장히 길게 좀 저는 만드는 편이거든요. 무조건 걸립니다. 제 테스트를 3년 내내 1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70점 이상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막 틀려라 막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꾸 선지를 앞에만 보고 뒤에를 보지 않아요. 그냥 앞에가 맞으면 뒤에도 맞았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제대로 보지 않는 좀 습관을 많이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시험에 좀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복습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경향성은 일관됩니다. 수능형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의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외부 논문을 정말 한 시험에 한 8개쯤 인용해서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휘문 시험을 대비할 때는 정말 그 작가에 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줄 알았으면 대학원을 갈 걸, 막 이런 후회를 할 정도로 진짜 제가 공부해야 될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본문의 뭐 논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선생님들이 언급하신 거를 논문에 찾아보다가 이 부분에 이제 논문을 좀 쓰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이 물론 적중을 비슷하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적중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잘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약한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연습을 하고 가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수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뒤에는 고맙게도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이 선생님 이제 힘내라고 이제 후기를 써준 내용입니다. 제가 이 단과 수업을 나온 지 이제 작년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오랫동안 이 팀 수업을 했었습니다. 휘문 수업을 꽤 그래도 유명하게 했다고 하는 이제 학원에서 조미선 국어학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수업했던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수업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잘하는 친구들을 맡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잘하는 친구만 맡으면 그거는 제가 뭘 할 부분이 없겠죠. 그 친구들은 어디 가도 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하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열심히만 해준다면 작년에도 4등급 1학년 중간고사 4등급 맞았다고 했던 친구가 기말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반드시 4등급인데 저에게만 오면 1등급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본인이 제가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제가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대한 채워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 때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해도 질문을 받는 게 굉장히 심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해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클리닉을 제가 별도로 원래는 운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올해도 좀 고민 중인 게 클리닉을 특정 요일에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못 오는 친구는 맨날 못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저보다 더 바빠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수업 시간을 최대한 좀 앞으로 당기고 끝나고 그날 모든 친구들이 최대한 뒤에 남아서 뭐 10시 좀 지나서까지 남아가지고 그날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 점검하고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와서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좀 수업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 전쯤 하루 종일 통으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그때는 아무 때나 와도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수업을 웬만하면 저는 무조건 영상 강의는 최대한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클리닉도 그렇고 직보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학교에서 물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 강의에 꼭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이 정도가 됐는데 좀 말씀을 잘 전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아이라서 이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참 설명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학원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수업했던 이제 친구가 올해 졸업생인데 오늘 학생 연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학교 생활을 그 내신뿐만 아니라 정시 준비도 굉장히 꼼꼼히 잘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하면서 혹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네가 공부했었던 어떤 자료나 뭐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뭐 학습 방법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열심히 막 이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갖고 좀 많이 미안할 정도로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아마 자료를 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휘문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내신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